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저녁입니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는 역전의 용사들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떻게 환영하느냐.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우와 정말로 국빈 정상회담을 했고요. 조금 전에 만찬을 마쳤는데 속보가 계속 쏟아지고 있는데 오늘은 이재명 대통령과 중국 국가주석이 함께 보고 있다는 생각으로 방송해 보겠습니다. 오친 네 분 환영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서 오십시오. 한국 정치를 보면 좀 시끄러운 게 많은데 오늘은 일단 베이징으로 좀 가서 야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지 여러분 아마 지상파 종편 방송 보면서 깜짝 놀랄만한 뉴스에 계속 탐복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탐복해 주실 네 분 소개하겠습니다. 러퍼닷컴 장용진 TV의 장용진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야, 일단 남방 색깔이 약간의 이제 이게 화학과 통합을 상징하는 것처럼 일단 보입니다. 빨간색도 보이고 원래 파란색도 그런 보이고. 의도로 한 건 아닌데 그렇게 돼버렸네요. 예, 제가 해석을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픽스 정치 에디터하고 있는 이경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깜빡 잊으신 거 없으세요? 구독,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너무 이제 싸게 나가면 안 됩니다. 적당히 좀 가야 되고. 싸게 나갈 거예요.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지금 화면 되게 좋게 나옵니다. 김지호 이름도 좋고요. 오늘 패션도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뉴스캐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이용주 뉴스캐스터 어서 오십시오. 你好，你好，你好，认识你我很高兴，高兴。 한번 해보십시오. 认识你我很高兴. 만나서 반갑습니다. 你好，你好，你们好. 야, 반갑습니다. 오늘 안녕하세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중국 방문 이후에 중국의 SNS 또는 뭐라고 해야 됩니까? 바이두죠. 네, 그중에서는 도대체 중국 인민들이 어떤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지 깜짝 놀랄 만한 소식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저도 한번 봐주십시오. 넥타이 어떻습니까? 야, 제가 지금 한 2, 3년 동안요. 파란색 계열로 계속 넥타이를 맸는데 오늘 이렇게 과감하게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왔는데 사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에 양국 정상회담 할 때 어떤 복장을 하고 있었는지 먼저 사진 한번 띄워주실까요? 사진 좀 띄워주세요.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 가까이 좀 당겨주실 수 있나요? 사진을 우리 조금 더 확대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것도 지금 작업 중인 모양인데 일단 힌트 얻으셨죠? 네. 양국 정상이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있습니다. 야, 그래서 오늘 저 왜 국힘 색깔이냐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국힘 색깔. 자, 보십시오.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파란색 그리고 김혜경 여사는 한복을 저렇게 단아하게 입고 양국 정상이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인데요. 뭔가 좀 맞춘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조화롭기도 하고 또 양복 색깔은 두 사람이 다 비슷해요. 김지호 대변인 혹시 비밀의 정보 이런 거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저게 이제 감색이잖아요. 예. 정치인들은 되게 교복처럼 입으시는 색깔이 그렇습니까? 보통 블랙톤이나 뭐 이렇게 하지 않나요? 블랙 톤은 주로 이제 그 뭐 엄중한 행사 이런.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이 어떤 행사의 주인이었을 때 그때 권위를 상징하는 색으로 쓰는데 보통은 감색이 제일 무난합니다. 감색입니까? 약간 제가 파란빛이 평소보다 좀 많이 나서 사진으로 그런 것인지 실제로 파란색도 좀 드레스 코드를 맞춘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고 두 분 다 이제 영부인은 이렇게 뭡니까 양국의 이제 전통 의상을 이렇게 하고 왔고요.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일단 트럼프죠. 아, 그렇습니까? 제일 유명합니다. 사실 빨간 넥타이로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트럼프인데 오늘 저는 앵커님 넥타이 보고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을 보니까 비교할 사람이 그렇게 없어서 이제 제가 트럼프다 이러면 사람들이 다 비웃어요. 댓글로 야 정신 차리라. 아무리 스픽스가 요즘 방송용 한다지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냐 뭐 이런 말씀 충분히 근데 이제 같은데요. 사실 뭐 1월 1일 뭐 1월 초에 중국에 가서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 게 처음이다 보니까 저도 좀 색다른 느낌이 들더라고요. 또 왜냐하면은 중국이 설이 있어서 1, 2월 달에는 뭐 자체 이슈가 많았지 역대 대한민국하고 정상회담할 때 이렇게 1월 초에 한 적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렇습니다. 중국이 지금 상당히 좀 나름 다급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을 꼭 지금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야 될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별로 이렇게 중국에서 그렇게 외교 그 행사를 하기 좋아하지 않는 시기지만 그 시기를 맞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전체 중국 입장이 이래저래 뭔가 좀 아쉬운 그쪽이 아쉬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았나 싶네요. 근데 사실은 이제 경주에 시진핑이 왔었잖아요. 저희가 그 전에 많이 초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방문을 안 했었는데 11월에 다자 회의 때 전격적으로 방문했고 그 또 기간이 길지가 않은데 또 이재명 대통령을 국빈 초청하고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에 사드 사태로 항할령 나고 막 뭐 불태우고 뭐 저기 불매운동 했을 때랑 너무 격세지감 아니 뭐 그때랑 지금이랑 사실은 대통령만 바뀌었지 대한민국의 어떤 안보 정책이나 이런 건 하나도 바뀐 게 없지 않나요? 네. 근데 중국이 좀 바뀐 것 같더라고요. 자, 딱 10년 전이죠, 그게. 딱 10년 전이죠. 예. 격세지감도 이제 많이 느끼실 텐데 조금 전에 그 양국 정상이 영부인 두 분과 함께 서 있는 사진 한 번만 더 찍어 주시겠습니까? 와, 우리 댓글로 우리 그 의견 주시는 분들 대단하신데요. 야, 옷 분명히 맞춰서 입었다. 네, 이렇게 맞춰서 말씀. 입은 것 같아요. 맞춰서 입은 거 맞다. 그리고 붉은 넥타이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그림이 제대로 좋다. 이렇게 멋지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저기 그리고 사진 잘 보시면은 색깔이 빨간색하고 파란색만 보여요, 전체적으로. 예, 태극기랄까지 다 합쳐가지고 빨간색, 하얀색, 파란색 이 세 가지 색인데 옷 색깔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요. 국기하고 우리나라 태극기, 중국 국기, 그리고 태극기, 펑너위안 여사가 지금 입고 있는 파란색, 우리 김혜경 여사가 입고 있는 빨간색과 흰색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보면 저것은 분명히 연출된 사진이다라고 우리는 일방적으로 주장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저거 기획 누가 했지? 분명히 양국 뭔가 코디네이터라고 해야 됩니까? 의전 담당한 이런 분들이 있죠. 색깔 맞추는 거 협의했겠죠. 그리고 저 양복 색깔도요. 사실 아까 저 우리 김조 대변인이 가장 무난한 색깔이 저 감색 옷이라고 얘기하는데 감색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보통 네이비 블루라 그러잖아요. 네. 네이비도 다양한 블루가 있어요. 네, 예. 저거보다 약간 진한 색인 경우도 있고 좀 더 검은색에 가까운 경우가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맞춘 것처럼 똑같아요. 색깔 예. 톤조차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게 아마 스픽스 방송을 중국 그 중앙판공청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중앙판공청이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같은 데인데 보고 있어요. 그런데 중앙판공청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무려 2만 명이래. 2만 명. 2만 명 중에 몇 명은 우리 방송 보고 있다. 2만 명. 2만 명. 그 정도로 중국이 이제 대국인데. 와, 진짜 조금 전에 이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이처럼 이제 패션 코드라는 것이 뭔가 일정하게 조율이 됐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더 놀라운 것은 댓글로요. 와이셔츠 색깔까지 맞췄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사진 찍어주시오. 기왕 기분 좋게 이재명 대통령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는데 그 사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와이셔츠 색깔까지 다 맞췄다라고 이제 하는 것은 굉장히 저 사진이 앞으로 의미 있게 오랫동안 회자될 만한 일종의 우리나라의 국격과 국빈의 해외 방문 그리고 한중 관계를 상징하는 뭔가 특별한 저것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른데 옷은 같아. 그리고 우리는 태극기를 지금 이재명 대통령 배지로 딱 달고 있고 굉장히 근엄하게 저렇게 가고 있는데 저 모습에서 옷이 닮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찌됐든 어저께 우리 대통령께서는 그 우리 교민들 간담회 하고 오늘 또 그 비즈니스 포럼 같은 거 할 때는 입었던 옷이 또 와이셔츠 넥타이 색깔이 저게 아니었죠. 넥타이 색깔이 이제 황금색이었었고요. 예. 그리고 김혜경 여사님 같은 경우는 저고리가 하얀색, 치마는 아주 진한 파란색, 그 옷걸음은 또 진한 빨간색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청와대에 또 그러니까 그 아침에 오전에 또 문의를 해봤습니다. 취재를 자, 그래서 해봤습니다. 문의하기 전에 어제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한복으로 입장하는 장면 영상 먼저 한번 보고 그때는 넥타이가 빨간색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황금색 넥타이를 메고 있는데 오늘 이제 청와대 취재를 해보셨다는데 어떤 의미로 황금색 넥타이를 냈습니까? 우선 청와대 취재해 보니까 같이 한 번에 얘기가 나온 게 아니고 그 내부에서도 대통령을 이제 담당하는 쪽에서 따로 별도로 또 그러니까 또 제2부속실은 이제 영부인 그 김혜경 여사가 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제가 대변인실에 문의를 했는데 따로 이렇게 또 내부에서 취재를 해서 조합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선은 왜 황금색이냐. 중국 하면은 이제 붉은색과 황금색이 있는데 특히 황금색이 특별한 날, 설날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식에 황금색으로 뭐 포장한 선물도 주고 그런답니다. 그것이 너는 나에게 매우 소중한 사람이야. 좋은 복을 널 위해 마련했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중국 동포 간담회 이 자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중국 동포 상대를 귀중하게 여깁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한인 동포들을 되게 지금 청와대 이재명 대통령,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은 귀중하게 여깁니다. 이런 의미라고 아주 좋은 의미로 전달을 했고 여사님 한복이 처음에 제가 빨간색 그 옷고름인 거를 제가 잘 확인을 못하고 문의를 했는데 자 보세요. 빨간색 그리고 이제 파란색, 흰색입니다. 이것은 태극기를 상징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태극기. 그러니까 왜 태극기를 상징하는 옷을 입었습니까? 다시 물으니 중국에 있지만 우리 이제 중국 동포들께서 한국의 정체성 및 유대감을 상징하기 위해서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끈끈한 유대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렇게 입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김혜경 여사의 한복 외교는 많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SNS 그전에도 많이 찾아봤지만 한복 외교 단아하고 기품 있다라는 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야 우리가 거의 국정 홍보 방송을 지금 하고 있네. 근데 김혜경 여사의 한복까지도 저렇게 태극기를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취재하고 있으면 도대체 레거시 미디어나 민주당에서 이런 거 보도자료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한복에 빨간 옷고름은 저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 흔하지 않은 것이고 맞아요. 제 생각에는 중국에 방문하면서 아주 오랜 기간 기획을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이제 그 성남시에 50개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을 1월 달에 다 돌면서 신년 인사회라는 걸 합니다. 민원도 받고 답변도 하고 큰절도 하고 인사회를 하는데 그때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한복을 입고 돌아다녀요. 네. 한복 그때도 50개를. 네. 그래서 그때도 사모님도 같이 가셔서 인사도 드리고 그래서 굉장히 성남시에서도 화제가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논외인데요. 그때 당시 김혜경 여사님 한복이 정말 단아하고 예쁘셨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 당시 성남시장이었을 때 한복은 좀 어울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뭐 다른데 어쨌든 뭐 출연 요청 아니고 KTV 같은데 출연 요청 있으면 특별히 가서 좀 설명을 잘 해주시면 좋겠다. KTV 괜찮습니까? 제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재명 시장이 한때는 성남에서 막 이렇게 열심히 정치 활동을 했는데 이제 조금 서름을 많이 당했던 거예요. 네. 뭐 기반이 없다. 네. 뭐 정치적으로 근본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한때 네. 내가 안동의 양반의 자손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도포에 갓을 쓰고 다니죠. 내가 안동 양반인데 나를 두고 그런 그래서 이제 맞아, 기억이 나네요. 정치인으로서 홍보도 굉장히 많이 그런 하고. 사진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좀 찾아보시면은 갓 쓰고 도포 입고 도포 입은 사진 내가 안동 양반이다. 나는 근본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던 그때는 그러면 40대 후반, 50대 초반이 40대 40대 후반이요. 40대 초반이. 맞아. 그렇게 해서 이제 초반이었군요. 다닐 정도로 적극적이었다. 칸뚜칸님께서는 와 옷에 태극기 느낌 있네 이렇게 주셨고 루비님 그리고 박말복 선생님 그리고 V7C님 녹수녹수님 현역할미님 많은 분들이 칭찬과 그리고 좋은 의견 주고 계십니다. 박경혜 선생님, 김정석 선생님, 김정섭 선생님 너무 고맙고요. 우리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전 세계에서 함께 시청하고 있다. 이 방송 미국, 캐나다, 남미 그리고 일본, 베트남, 특히 독일 여러 나라에서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유럽, 오세아니아주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고 계신지 하루에 아마 보고 있는 전체 저희들 200만 조회 중에서 무려 15% 정도는 그러면 한 30만 조회는 해외에서 다 일어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 이 방송 봐주셔서 고맙고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 더 고맙겠다.
그 말씀 드리고 나니까 100명이 좋아요 동시에 눌러주셨는데 좀 더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방송에서 볼 수 없는 저희들만의 취재 내용 오늘 공개할 텐데요. 중국 현지에 우와 온라인상에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에 대해서 어떤 평가와 보도를 하고 있는지 관영 매체가 중심이 되어 있는 중국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인민 한 사람 한 사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 우리 이용주 뉴스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요 오늘 샤오홍슈와 바이두라는 사이트를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방중 관련된 뭐 기사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댓글들을 제가 조금 모아왔는데요. 저는 조금 일단은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댓글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저는 그게 좋은 신호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일본 관련된 기사는요 댓글이 10만 개가 달려요. 예, 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그 대통령 갔을 때는 그 댓글이 많이 안 달렸다. 이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순조롭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댓글 좀 올려주십시오. 흥미진진하네. 예. 어떻게 이제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댓글 중국어입니까? 올려주세요. 아니요, 제가 한글로 번역된 걸 가지고 네. 왔어요. 중국어로 돼 있는 것을 한국어로 자동 번역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바이두입니다. 예. 바이두의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간다라고 그 기사가 올라왔고요. 밑에 달린 댓글들인데요. 중국과 한국 간의 우호 및 무역 관계 심화하고 한국 경제 활성화하고 한국 국민에게 행복 가져다 주기를 바란다. 이런 좋은 덕담 같은 것들이 많이 달렸어요.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에서도 중국은 외교적으로 항상 따뜻하고 환영하는 태도를 유지해 왔다라고 약간 중국인처럼 네. 댓글을 또 달아주셨고요. 그리고 또 차이점을 인정하면서 공통점 찾고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이루어내라 이렇게 덕담들이 좀 많이 달리는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약간 느낌은 뭔가 촌철살인 이런 것보다 누군가 좀 이렇게 동원해서 댓글을 달았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습니까? 아니요. 이거 완전 찐 중국인들. 찐 중국, 네, 찐 중국인. 다른 게 올라왔는데 또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보시면은 또 이재명 대통령 한중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현재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이러한 어려움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쓰면서 이런 얘기를 달았어요. 이 사람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가 물러나자마자 야당은 곧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마음이 아팠던 부분이에요. 어떤 부분입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서 그래서 그동안 이 대중국 이 외교 노선이 갈짓자로 움직였습니다. 어떨 때는 친중 막 안 왔다가 어떨 때는 막 중국을 막 배제한다고 윤석열 씨가 막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국을 볼 때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얘네가 왜 이러지? 왜냐하면 중국은 공산당이라는 이 당이 계속 그 꾸준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걔네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좀 혼란스럽다. 그게 지금 사실 지금 저 댓글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죠. 아니 자, 그러니까 예. 근데 사실 보면은 박근혜 정권 시절에 막 중국 열병식까지 가가지고 본인이 거기서 막 사회까지 받아놓고 한국 돌아와서 사드 배치해가지고 우리를 모욕하는 건가? 그러니까요. 우리를 매기는 건가? 그래서 아주 가혹하게 정말 항한령이 내려진 거고. 그렇죠. 중국 입장에서 보면 완전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욕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많이 열병식 하더라고요. 갔을 때 미국에서 엄청 많이 놀랐어요. 정말 그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냐면 과연 한국이 중국과 미국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아직도 굉장히 첨예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게 2016년인가요? 2017년이었나 그랬는데 그때 거기 열병식에 시진핑 옆에 서 있는 거 보고 미국 쪽에서는 한국이 드디어 마음을 정했네. 이런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큰 위기였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비상계엄 때 내란 사태 때 국회 월담하는 내용도 지금 막 올리면서 중국에서 뭔가 SNS에 회자가 되고 있다는데 그 내용도 준비하셨다는데 네, 한번 맞습니다. 볼까요? 예. 자, 말씀 먼저 하시죠. 예. 네네네. 지금 보시면요. 지금 저 왼쪽에 있는 저 화면이 그 개엄 당일이에요. 그래서 저 영상을 보시면은 그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당시에 그 국회 월담하고 나서 지금 회의 그 국회 본관 들어가서 앉아 있는 그 영상까지 그냥 꾸준히 다 보여주거든요. 네. 거기에 나와 있는 댓글입니다. 보시면
노인은 숨이 가빠 보이고 정말 힘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조금만 느리게 뛰었어도 목숨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댓글 나와 있었고요. 가장 많은 그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4,800개의 좋아요가 찍혔고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댓글 보시면 그들은 어떻게 한국 드라마를 찍듯이 이렇게 기이한 줄거리를 가질 수 있을까요? 라고. 예, 저분들이 보시기에도 우리나라 이 정치 상황이 굉장히 K-드라마, 한국 드라마 같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옛날에 예능 프로그램 보면서 그냥 평범한 관료인 늙은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기이하게 대통령이 되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분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그동안 예능 출연했던 거 꾸준히 보셨던 분인 거예요. 동상이몽이라는 그런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보신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 그냥 뭐 한국 정치인이구나 했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되는 게 신기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제가 이제 중국 현지에 나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자들 통해서 특히 이제 그 중국 현지 기자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를 네. 제가 직접 취재할 수 없고 우수근 교수님 있죠. 네. 요즘 뭐 인터뷰하면 조회수 한 1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데 직접 연락을 해보니까 중국 내에서 이제 기자들도 엄청 지금 흥분 또는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저께 오후 중국 바이두에서 실시간으로 검색어 1위가 누군지 알아요?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이 1위를 했다가 2위, 1위, 2위 야. 계속 바뀌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지금 이제 대통령에 대한 관심이 높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고요. 좀 전에 저 말씀 보니까 중국에도 그래도 표현의 자유가 좀 살아 있는 것 같네. 저게 만약 공산당이 통제하면 저렇게 뭐 노인처럼 이런 단어를 좀 쓸 수가 있나요?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저 노인이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노인이 아니에요. 그래요? 어르신이라는 뜻인데 저게 번역기라서 노인이라고 나온 거예요. 아, 어르신이 네, 어르신이라고. 대통령이 될 분이 뭐 이렇게 네. 이제 해석을 하면 되죠. 제가 너무 지금 표현을 지나치게 그 유리하도록 일방적으로 좀 약간 예단과 편견을 가지고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러면 또 어떻습니까? 그래요? 또 뭐 대통령이 사실은 저는 그래요. 정치인 중에 외교 안보를 이용해서 본인의 어떤 지지율을 끌어올리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뭐 푸틴 대통령도 그렇고 뭐 여러 정치인들 또 일본의 사나이 총리도 좀 그런 사례라고 봐요. 다카이치 총리. 예. 일시적으로는 그게 본인한테 도움이 되지만 국가적으로 그게 이익이 됩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본인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과의 국지전도 불사한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국가에 치명타를 주는 행위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외교 안보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지 않고 중국과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일본과도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고 북한은 좀 아직 멀었지만 북한과도 이렇게 곁을 주는 모습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경제, 안보, 외교에 긍정적인 측면을 견지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양국 정상이 90분간 정상회담을 가졌고 이번 정상회담은 2026년을 한중 관계의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삼는다. 매우 중요한 계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인민대회당에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을 선언하고 또 16개미가 지금 MOU 체결을 했다는 게 지금 몇 개까지 지금 한 걸로 나옵니까? 총 MOU 체결 비롯해서 예. 네, 총 15건을 체결을 했다라는 예. 속보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되돌릴 수 없는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 계속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이런 관계를 맺으면 이제 불가역적인 상황으로 한중 관계가 이제 근본적으로 개선되는 것이냐 아니면 정권이 바뀌면 또 한중 관계가 이제 위태위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려도 하고 기대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시 과거처럼 윤석열처럼 이렇게 돌리기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 그 중국과 관계가 나빠졌을 때 우리 경제가 얼마나 나빠질 수 있는지 윤석열 통해서 너무나도 잘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내적으로 계속해서 그 반중 또는 현중 정서를 자극하려는 일부 극우 세력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중국과의 관계를 과거로 돌리기는 어려울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이번에 어디까지 나가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의 역량이 거기 달렸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양국 관계는 이제 획기적인 개선을 하기 위한 이제 출발의 원년으로 삼는데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중국에 우리가 지지를 했고 남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과 중국이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고 했어요. 그럼 중국이 좀 더 중립적인 위치에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자라고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하고 우리가 일단은 뭐 국빈 방문도 했고 네. 한국에서 신경 쓰는 것은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또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북한과 대한민국의 관계 자체가 굉장히 경색돼 있잖아요. 이런 경색을 좀 푸는 데 있어서 중국이 일정 정도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에 대해서 중국도 좀 화답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요 부분 좀 깊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국이 이제 그 남북 간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뭐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 이 부분은 사실 비핵화를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비핵화는 한 큐에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게 이제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한 큐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을 찾아보자. 합리적인 그러니까 여러 단계 좀 이 2단계, 3단계 또는 이렇게 잠정 단계 이런 것들을 생각해 가지고 좀 다른 방식을 생각해 보자라는 의미로 저는 읽힙니다. 네. 그리고 탑다운 방식이라기보다 이제는 좀 더 그 실무 차원에서 합의가 진행돼 가면서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방식들을 찾아보자. 이런 얘기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이제 아마 우리나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핵 잠수함 문제도 같이 잠시 거론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런 데서 뭔가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제가 봐서는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문제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 보자, 모색하자 이런 것은 양쪽 다 뭔가 결론을 내기 어려우니까 일단 한 발 물러서서 뭔가 좀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보자. 방향만 일단 어느 정도 예. 합의를 본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 방향을 이제 그런 대신에 이제 그 합의에 이르렀다, 방향을 합의에 이르렀다는 정부 좀 정확하게 밝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제 어찌 됐든 중국 당국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은 믿을 만한 진정성 있는 지도자고 파트너다. 저는 그렇게 인정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은 그 박근혜 정권 이후로 사실상 중국 정부 자체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지도자나 한국 정부를 잘 못 믿는 그런 양상을 보여왔는데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면 한다. 뭐 진정성 이런 걸로는 정평이 나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중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협중 시위라든지 그리고 그런 협중을 유발하는 각종 지역의 현수막 단속이라든지 이걸 지난 6개월 동안 꾸준히 제기해왔고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공격이 있어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뭐 핵 추진 잠수함 얘기도 나오고 또 대한민국이 외교 안보를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지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중 양국이 이제 해마다 정상회담을 연례화하자. 그래서 일본과 우리가 셔틀 외교하듯이 중국도 똑같이 셔틀 외교를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한 것은 지금까지 한중 정상 간의 셔틀 외교다라는 단어도 처음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전 이번에 MOU를 15건을 체결을 한 부분에 있어서 제일 조금 집중적으로 봤던 게 중소기업 협력 분야 협력이었거든요. 혁신 분야 협력. 근데 그 중에서도 AI 신기술을 위한 이 스타트업을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근데 AI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 건데 AI 산업을 보자면 미국이 1위고 중국이 2위거든요. 근데 그 격차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중국이 다시 1위를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3위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사실 다른 나라들,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어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이랑 협력을 해서 그 기술을 배워서 조금 더 뭔가 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심지어 스타트업을 도와주겠다 그랬어요. 협력을 하겠다. 이거는 굉장히 크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제 정상회담이 마지막입니까? 아니면 이제 내일 모레 귀국하지 않습니까? 3박 4일 일정으로 지금 중국 방문하고 있는데 제가 네 분께 공통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본 것은 맛배기다. 아니면 오늘 보여줄 거 거의 다 보고 나머지 거는 그냥 뒷부분만 우리가 보게 된다. 어떻습니까? 한 번 정도 더 있지 않을까. 이벤트가 한 번 더 있다는 거. 지금 보면은 한중 정상회담에서 뭔가 이렇게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은 느낌은 없거든요. 예. 분위기는 좋았고 방향은 잘 잡았다. 근데
결정적인 한방 활용 점정이 없어 보입니다. 그걸 분명히 중국에서 선물을 주지 않겠느냐.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에 뭔가 선물을 줘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해 보면 한 번 정도 더 있지 않겠나. 자, 그러면 이제 쏟아질 것이다. 지금은 이제 문만 열었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대변인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동아시아 국가 중에 한국하고라도 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중국도 고립됩니다. 예. 또 미국이 굉장히 세게 지금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라는 그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도 그만큼 많고 좀 일본과 싸우고 있는데 한국하고는 좀 관계를 터야 돌파구가 좀 마련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갑자기 이제 일요일 날 아침에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침공을 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거 뭐야? 북한에서 갑자기 미사일 또 쏘아 올렸어. 이게 한반도 주변에 이제 뭔가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니까 한편으로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관전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야, 이거 불안 요인이 한반도 주변에 뭔가 좀 생기는 것 같고 이게 뭔가 찜찜해요. 이런 느낌 없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전 세계 외신들이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눈여겨봤다고 그래요. 지금 보면은 중국하고 러시아, 미국이 무슨 은근히 뒤에서 물밑에서 동맹을 맺은 것 같아. 마치 옛날에 가스라 테프트 협약처럼 우리가 이거 먹을 테니까 너는 이거 먹어. 우리 서로 이 부분에는 건드리지 말자라고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중국은 대만을 건드리려고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대만 문제가 부각되면은 한반도 정세 되게 복잡하게 돌아갈 겁니다. 너무 복잡해. 예. 근데 감당 못해. 그때 맞춰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중국을 갔어. 근데 환영을 받아. 이게 뭘까? 전 세계가 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겁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아마 중국이 그래서 한국에 뭔가 큰 선물을 줄 것이다라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베네수엘라 침공했다는 소식 듣고 우리 대통령이 지금 미국 쳐다보면서 중국 날아가야 되는데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와, 일단은- 이거 트럼프 진짜 세다 뭐 이런 생각 아니 지금 이제 미국이 전 세계 최강대국이고 미국이 마음 먹으면 뭐 약소국의 대통령은 언제든지 잡아올 수 있다는 걸 힘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전까지는 정말 대규모 군사 작전도 있었고 준비도 많았고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출혈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그냥 목표 삼은 대로 잡아오다 보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네, 예, 북한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이 부분 관련해서 더 잘 주변 정세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희가 누구를 쫓아다니는 약소국이 아니에요. 네. 강대국이라는 것은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의 변수들을 고려해서 나에게 유리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중국도 관리하고 북한도 관리하고 일본도 관리하고 미국도 관리하고 모두 사이가 좋게 관리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 탁월한 선택을 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질 것. 특히 이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뭔가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미국이 군사작전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북한을 조치할 수 있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오히려 북미 대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에서 하는 걸 봤는데 북한도 핵을 보유하면서 뭔가 새로운 지금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미국이 만나자라고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만날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제 국제관계를 다루는 세미나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런 걸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일단 이준석 대표가 베네수엘라 상황이 북한의 상황이다라고 말한 거는 좀 과한 오바였어요. 제가 볼 때는 여전히 극우 팽포 같은데 거기 살고 있는 서식하고 있는 그런 얼치기 정도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란도 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북한하고 이란은 미국이 쉽게 건드리지는 못할 겁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에는 평양에서 날아가서 뉴욕을 때릴 수 있는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사거리도 별로
그 명중률이 엉망이에요. 하지만 핵폭탄이라는 게 대충 떨어져도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니까 함부로 건드리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북미 간의 대화가 아주 활성화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 쏜 것도 야 우리 건드리지 마가 아니라 야 우리한테도 신경 좀 한번 써보자. 맞아요. 너 어떡할 거야? 뭐 우리도 칠 거야? 한번 얘기해 볼래? 이런 얘기가 아니었느냐. 그러니까 미국이 베네수엘라 쳐다보고 있는데 북한이 가서 툭툭툭 치면서 야 우리하고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건드려 본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일종의 사열을 하면서 대통령과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두 분이 걸어가는 그 사진 띄울 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그 사진을 보면서 야, 인상 옷은 똑같이 드레스 코드가 이제 하나인데 저 심각한 얼굴이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 이제 상황이 사실은 해석을 놨지 않습니까? 네. 야, 이게 이제 베네수엘라를 공격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엊그제 두 사람이 각각 따로 만나가지고 양국 간의 주요 현안을 얘기를 했는데 베네수엘라를 침공해버리고 아예 식민 통치를 하겠다고 지금 선언하는 도란프, 요즘은 트럼프를 안 하고 도란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도란프, 네. 도란프를 보고 와 어떤 생각을 했겠느냐. 북한도 막 이렇게 스쳐 지나가고 미국 정말로 국제사회는 자국의 이익 외에는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준 장면이었고 네. 하실 말씀 혹시 있습니까? 사실은 그 북한이 미사일을 쏜 건 북한이 지금 현재 노동당 9차 노동당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스케줄이 있었을 거예요, 북한은. 그래서 쏠 시기가 돼서 걔네는 자기들 스케줄 맞춰서 쏜 건데 네. 우연찮게도 마두로가 주말에 잡혀가고 이재명 대통령 방중하면서 이게 그쪽 북한에서도 이거 미사일 버튼 누를 때 내내 이거 눌러도 되는가네 하면서 굉장히 좀 고민을 하긴 했을 겁니다. 왜냐면 이거 시기가 너무 애매하니까 잘못 눌렀다가 이거 어떤 이상한 시그널로 보여지지 않을까 미국한테 약간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이제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격이 이어지고 그리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국빈 방문을 하잖아요. 그 한국 언론을 좀 찾아봤더니 이건 이 구도 관계를 저는 전혀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외신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외신 캐스터 있는 데서 제가 이제 외신 이거 좀 제목을 좀 한번 해볼게요. 제가 비교한 거 두 개입니다. 예. 하나 이제 미국의 색깔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로이터 통신을 제가 한번 봤고 비교를 해봤고 지금 말씀드릴 거는 그리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라고 해서요. 이제 홍콩 언론인데 중국 내부의 시각을 가장 정교하게 보여주는 영문 매체를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은 텍스트, 그러니까 타이틀만 먼저 말씀드리면 로이터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South Korea's lead begins China's state visit after North fire missile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에 한국 대통령이 중국 국빈의 방문을 시작했다가 제목이에요. 중요한 거 여기서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 이후에 도착했다예요. 근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어떻게 봤냐? 중국한테 북한이 이거래요. 우리 여기 있다. 이거를 굳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있다. 우리 북한이 있다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그리고 중국과 이례적으로 시진핑 주석하고 2달 전에 만났잖아요. 지금까지 역사상 이례적으로 가장 짧은 시기에 2번을 만났다라는 것을 중점을 뒀는데 대한민국보다 오히려 중국이 경제협력과 관광 증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시사한다라고 로이터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중국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정치 현황을 우리가 가장 알 수 있는 영문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서는 타이틀에 뭘 넣냐면요. Too strong delegation이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우리 200명의 그냥 too strong, 그러니까 200 strong delegation, 200명의 삼성, SK그룹 회장들, 200명 한국 기업가들이 강보의 방점을 딱 찍었습니다. 네. 제목에. 왜 그러냐면 이거 보면 왜 갔겠는가, 왜 200명이 갔겠는가 보면은 여기서 뭐 일본 총리 얘기도 나오고 그러지만 지금 중국이 오히려 한국과 더 경제 협력 관계를 더 뭐 바라고 있다라는 전망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우리 나머지 기간 중에 뭐 특별한 이벤트가 있겠는가라고 질문 아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중국과 한국의 경제 협력 관계에 특별한 이벤트가 진짜 한 번은 더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고 좋았네요. 와, 동접자 지금 이 시간에 3,200명 달린다는 것은 대단한 성과인데 이게 진행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출연자가 좋습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 덕분입니까? 제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나동현 선생님 슈퍼챗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임퍼제님, 필필님, 현역할미님,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하면 할 수 있다님 다 고맙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좋아요 지금 1,700분 들어오셨는데 와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 한 300분 정도 좋아요 누르면서 넘어가는데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체제가 이제 붕괴 조짐을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오늘 김도읍 국힘 정책위 의장이 사퇴를 해버렸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자, 취재하신 분 있으면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김도읍 정책위 의장 왜 사퇴했습니까? 아무도 말씀 아니 못하시나? 일단은 야당 정치인들은 부산시장 예. 출마를 제일 첫 번째로 꼽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김도읍 의원이 사실 저희 민주당 당직자들이 보기엔 굉장히 악질적인 정치인입니다. 투쟁했을 때 가장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억지를 잘 부리는 원내대표, 수석 부대표, 그 다음에 그리고 법사위원장 하면서 가장 저희랑 치열하게 싸울 때 앞에 섰던 사람이에요. 헛소리 많이 하고 안 되는 거 우기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행동대장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국민의힘의 다른 그런 기회주의적 의원하고는 좀 다르게 당성은 좀 있는 사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정책위 의장을 4개월 만에 그만뒀다. 그리고 그만두면서 우리 국민의힘이 윤석열을 버리지 못하고 계엄에 대해서 반성하지 못하면 다시 정당으로서 기능하기 어렵다. 통렬히 반성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고 사표를 내고 지금 그만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당성이 높은 김도읍 같은 사람도 지금 현 지도부를 떠나고 있다. 네. 사람이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에는 이해운, 허은하, 이석연, 권오을 사람이 오고 있잖아요. 네. 여긴 사람이 떠나고 있다. 뭐 한동훈계는 차지하고 들어도 김도읍 같은 그런 뭐 저희가 볼 때는 아주 불황당이지만 당성이 좋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떠난다. 이것은 굉장히 지금 위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김지호 대변인 기왕에 당성 좋은 분이 장동혁 버리고 떠날 때는 좀 단어 선택에 조금 조심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래도 좋은 선택하셨다가 국민의힘을 살리기 위한 결연한 의지가 보인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소에 보면 우리 당 한테서 하는 것은 무엇이다 이렇게 좀 불황당 마음이 악랄하고 솔직히 밉상이죠. 솔직히 밉상이고 우리끼리는 뭐라 억지 그랬냐면 쓰고 막 그러잖아요. 김도읍은 마른 장작이야. 아니, 이게 좀 끈질겨 이 아저씨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 곽상도, 네네. 이은재, 비슷하다. 이장우.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장우는 그냥 냅다 4시간 동안 소리를 질러요. 지금 대전시장에서. 네, 맞아요. 그리고 이은재는 갠생이라 그래가지고 옆에서 갠생이를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이제 곽상도는 낙가무라. 곽상도는 우리가 낙가무라 불렀어. 예. 아주 야비해 말하는 것도. 그런데 이 김도움은 마른 장작에 계속 혼자 떠들어. 계속 이렇게. 그러면 마른 장작 언제 꺼지냐? 자, 그러면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분이 거수로서 일단 결정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도읍 정책위 의장이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의 사퇴를 한 것은 장동혁 때문이다. 아니면 부산시장 출마 때문이다. 1번은 장동혁 때문이다. 2번 부산시장 출마 때문이다.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실제 다선 중진 의원으로부터 들었던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1번 장동혁 때문이다. 2번 부산시장 때문이다. 1번 손들어 주십시오. 1번. 두 분이고 세 분. 예. 부산시장 때문이다. 한 명. 예, 이렇습니다. 전 취재 결과 1번입니다. 취재 결과 어떻게 취재하셨어요? 취재 근데 내용 먼저 공개해 얘기해 주십시오. 주세요. 취재. 자, 그럼 제가 먼저 네,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의 김도읍 의원이 시장 출마하기 어렵습니다. 부산에서 김도읍이 그 부산시장으로 후보로 거론된 바도 없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부산시장이 생각보다 좀 탄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도읍이 삐죽고 들어갈 자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김도읍 지금 의원은 부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부산시장 후보로는 2위권인데요. 그래도 두 자릿수 이상의 지지율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국힘 내에서는 유력 주자인 건 맞는데, 지금 현재 박형준 시장과 격차는 좀 있으나 마음먹고 나오면 뭐 충분히 한번 따라잡을 수도 있다라는 게 있고요. 또 정보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부산 강서가 지역구거든요. 네. 강서 지역구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김문수 후보하고 누가 붙었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붙었죠. 유일하게 부산에서 네. 이재명 후보가 이겼던 지역구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던지는 순간 변승환이라는 강력한 부산 부시장 후보, 부시장 출신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하고 만약에 그 자리를 비워놓고 이제 선거를 하면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출마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본인의 의중과 이제 어쨌든 관계없이 상황만 놓고 보면 그렇다는 이제 정보를 드리는데, 자, 세 분 다 말씀이 제가 취재했던 그분과 일치합니다. 장동혁 체제 때문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임기가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뭔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장동혁 체제로 갔을 경우에는 필패다, 아니 몰패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 대구도 민주당이 만약 김부겸 총리를 후보로 내세우면 국힘 후보에 따라서 성패가 갈릴 수도 있다라고 할 정도로 이제 나오기 때문이죠. 민주당은 기분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저희가 이제 민주당 정당 문화가 발전해야 되잖아요. 네. 뭐 특정인이 오랜 이렇게 한 지역구에서 이렇게 출마하는 거 과연 옳은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특히 대구가 민주당원들이나 주요 활동하시는 지도자가 좀 연배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좀 젊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경쟁해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질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장동혁 체제에 대한 비판의 의견으로 김도읍 정책위원장이 오늘 사표를 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장 출마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또 뭐 일부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날 일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국힘에서 장동혁 체제가 붕괴하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에 조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라는 것. 지금 질문지 없는 질문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주 재밌게 한번 봐주시기. 아니 뭐 지금 한동훈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가 이제 곧 초읽기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초읽기에 들어가죠. 그렇게 한쪽으로는 장동혁 체제 굳히기로 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장동혁 체제를 붕괴시켜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일어날 일 제가 답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혹시 분당 말씀하시죠? 아니 분당까지는 못 가죠. 다음 순서가 최고위원들 사퇴가 이어집니다. 최고위원들이 사퇴가 되어서 과반이 사퇴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촉발하기 위한 하나의 수순으로 이제 지금 김대엽 정책위 의장이 사퇴한 거 아니냐, 정책위 의장이 사퇴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다.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님 사퇴를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을 지금 징계하는 징계 절차를 밟긴 한데 결론을 낼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부분도 매우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말씀 주시죠. 예, 예. 글쎄 그 장동혁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반드시 징계를 하고 싶겠습니다. 할 거라고 웬만하면은 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전에 최고위원회가 붕괴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국에는 그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을 징계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윤 어게인 세력들이 반드시 한동훈을 내쫓고 싶어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징계는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네요. 그러니까 징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이제 최고위원회 추인도 받아야 하고 나머지 이제 절차도 있고 이의 신청도 있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아마 장동혁 대표 뜻대로 못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다수 의견이고, 자,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는 요 정도로 하고 이제 민주당으로 좀 와 보겠습니다. 취재한 거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예. 한동훈 징계에 대해서 장동영 의지가 강하다. 예. 그러면 이게 아까 그 최고위원들 사태까지 비대위까지 말씀 주셨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취재했는데 나오진 않았어요. 네, 예. 그럼 한동훈은 징계를 하려고 하면은 최고위원들이 이제 그 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게 되겠느냐 물어봤더니 아니 굳이 최고위원들이 한동훈으로 살릴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게시판이잖아요. 한동훈 측에서는 이것이 게시판이 조작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팩트로 보면 되게 애매하게 팩트체크적으로 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예. 이게 실명이냐 아니면 닉네임이냐 이걸 팩트체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은 어떻게든지 윤핵관이나 강성 지지층만 그 보고 가는 것은 장동혁은 그거 보고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은 무조건 징계하려고 한다. 라는 거고 그럼 저는 물어봤죠. 한동훈이 자, 이 내용을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 직접 물어봤다는 거예요. 국회의원한테 직접 물어본 거고 오늘 오후에. 그러면 예. 한동훈을 징계해서 보낸다고 하면은 아니 지금 한동훈이 인천 계양을이라든지 그리고 충남 아산 그 비서실장 있는 지역구 네. 그리고 이제 그 서울시장 이런 거 본인은 출마한다고 거론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보궐선거는 차치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물어봤죠. 그랬더니 지금 장동혁 체제에서는 나경원하고 친하게 지낸다. 그래서 한동훈 죽이고 나경원 가능성이 높다. 그럼 나경원, 안철수, 오세훈, 한동훈 이렇게 4명이 거론되지 않느냐. 그중에서 본인이 봤을 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나경원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자, 장동혁 체제가 유지되면 서울시장 후보는 나경원이 가질 가능성이 네. 높다. 나경원 의원이 거기까지 취재가 됐고 자, 다만 거기까지 취재가 비대위는 됐고. 얘기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치평론하는 이경 기자가 봤을 때는 네. 서울시장 후보 지금 상황에서 누가 될 것 같아요? 근데 누구 되면 땡큐 이런 표현 쓰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현재는 이제 스픽스 기자로 있는 거고 민주당의 직책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게 나경원 나오면 땡큐 나경원 하겠습니다. 나오면 땡큐다. 네, 이렇게. 민주당 땡큐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는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 장동영 체제를 결사옹위해야 한다. 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민주당을 위해서 훨씬 좋다는 장동혁 것에 화이팅. 대한 자,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시는 분도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여기에서 김병기 의원의 문제로 좀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비대위 체제로 가고 중도 확장 노선을 선택할 것이라는 전제로 지금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장동혁 체제가 무너진다고 그럼 보시는 거예요? 계속하면 민주당은 선거 구도가 굉장히 이제 유리해질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네. 오늘 이제 정책위 의장이 사퇴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일련의 과정들이 결국 이 체제로는 지방선거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예고돼 있던 것이 12월 1일로 가고 이제 1월 말에 윤석열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그럼 2월 초를 못 넘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지방선거는 어떤 체제로 갈 거냐 이렇게 극단 노선으로 못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많아서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예. 그 장동혁 대표가 그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어느 정도 권력 의지는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하는 얘기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은 윤석열과 단절을 못하지만 선고가 나오면 만약에 선고가 나오기 전에 본인들이 먼저 윤석열과 단절을 외쳤을 경우 그럼 많은 윤 어게인 지지 세력으로부터 당신들이 단절해서 재판 결과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비난이 무서워가지고 지금은 이야기 못하지만 선고가 나오면 윤석열과의 단절을 명분 삼아 재판 명분 삼아 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계속 장동혁 체제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견 주시는 우리 PSIPE 604님께서는 답답하네요. 장동혁 지방선거까지 간다고요. 최고위원들 사퇴 안 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신 분도 있고요. 장동혁은 현인이야. 장동혁의 모든 선택을 존중하라. 이분은 민주당 성향인지 장동혁 완전히 지금 이제 팬인데 이 사람 댓글 올린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의견이 이제 오가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민주당 문제에 집중해서 풀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 의원과 관련돼서 오늘 뉴스토마토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보는지 우리가 적나라하게 한번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이번에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겠습니다. 원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탈당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여기 있으면서 정말로 결백하니 한 명이라도 믿어달라. 그런 것들이 우리 민주당에서 정말로 해가 안 되도록 이 소나기가 오는 이 상황을 그리고 이게 쏟아지는 이 상황에서 조금만 좀 믿고 기다려달라.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대부분 해결을 하겠다. 사실 제기된 것 중에서 대부분의 것들은 사실 그렇게 입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만 강의원 건이나 우리 저 안사람에 관계된 건들은 그거는 정말 수사를 해보면 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시간을 주시면 조금만 또 시간을 주시면 이건 해결을 하겠다. 해결을 한다음에도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그때는 결단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답변을 받아야 하는데 좀 더 이제 노골적으로 질문하고 좀 노골적으로 답변하는 쪽으로 제일 자신이 있는 분이 누굽니까? 김재호 대변인 약간 대변인이기 때문에. 아니 제가 뭐 말씀드리면은 예. 사실은 이 당 의원이 탈당을 하는 이유는 당에서 윤리감찰과 윤리심판원에 출석할 경우에 여러 가지 본인의 계좌 정보라든지 요청하는 개인 정보나 이런 사항들 다 제시하고 네. 그리고 거기에 딱 진술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실 그런 것들이 좀 부담이 되고 나중에 법적 그런 조사를 받을 때 아무래도 수사기관에 했던 얘기랑 당에 했던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것에 대해서 당에서 하는 것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탈당하고 자기의 법률적인 대응만 하는 그런 상황이 가기 때문에 당에서는 당의 조사를 거부했다고 해서 제명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명이 되면 이제 당에 못 들어와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지금 당에 남아서 당의 그런 윤리감찰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의혹에 대해서 내가 해명의 노력을 하겠다.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두고 설명을 해보겠다 뭐 이런 겁니까? 지금? 그게 또 시간이 오래 가지도 않아요. 얼마입니까? 저기서 이제 얘기하는 당장 시간을 조금 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1월 12일에 예. 윤리심판은 1차 회의가 열리잖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조사 진행 과정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뭐 시간이 어느 정도일지 모르겠지만은 금방 이게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면 즉시 탈당을 하지 않는 이유는 어쨌든 제명을 안 당하고 있다가 탈당했다가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복당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아니 이제 본인이 여기서 그냥 탈당하잖아요. 예. 그냥 당으로 못 들어온다니까 예, 예. 제명이 돼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없어요. 소명을 하면은 제명이 안 될 수도 있습니까? 소명을 하면 소명을 한다. 그럼 당에서 징계 절차를 이제 밟지 않습니까? 아니 다 모든 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내고 예.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 부분 관련해서 소명이 가능하다면 징계를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는 본인이 지금 억울해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제가 볼 볼수 때는 있는 김병기 겁니까? 의원이 전략이 지금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사태를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첫째, 이제 현재 의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강선우 의원과 김경 서울시 의원이 연루된 1억 사건.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금 뭐 김병기 의원 얘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는 강선우 거짓말에 속았어. 이런 투였어요. 문제가 있었는데 강선우가 문제가 없다 하더라. 내가 시간이 좀 있었으면 자세히 확인해 봤을 텐데 그때가 너무 시간이 촉박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통과시킬 수밖에 없었다. 나는 강선우 거짓말에 속았다. 강선우한테 떠넘기는 작전을 썼고요. 두 번째, 동작구 의원 투서 문제는 자세히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웬만하면 그 얘기 회피해 나가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이 김병기 의원이 빠져나갈 구멍이 있긴 하더라고요. 일단 돈을 돌려줬더라고요. 내가 돈을 먹은 게 아니다. 내가 불의에 받긴 내가 알지 못하게 뜻하지 않게 받았으나 돌려주지 않았느냐. 도망갈 구멍이 있는 거죠. 예. 이 도망갈 구멍이 있고 이것이 상당히 크다라고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시간 두면서 더 버텨보겠다 또는 해명하겠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게 우리가 이게 두 개가 섞여 있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동작구 의원의 이제 그 뭐 탄원서라든지
그러니까 공천 그때도 이제 얼마를 줬다가 다시 나중에 3개월에서 5개월 정도 있다 돌려받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리 돌려받았어도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빠져나갈 수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언론 보도도 그런 보도가 나온 바가 있고. 근데 그건 2024년도 이제 총선 얘기입니다. 근데 저 인터뷰에서는 2024년도 본인에 관련된 총선 얘기 이게 더 큰데 그거는 살짝 얘기를 좀 빼셨어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김경 서울시의원, 강선우 의원 1억 공천원금 관련 이건 2020년도 지방선거 관련된 얘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의문점을 가지고 취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김병기 의원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돈을 그때는 받은 상태였었고 보좌관이 가지고 있었고 본인은 나중에 돌려주라고 했다라는 거면서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통화였잖아요. 그러면은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김병기 공간이 서울시당 간사와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의문점이 뭐냐? 그러면 본인이 위원장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위원장이 아니에요. 서울시당 위원장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공관위의 그 위원장은 누구냐? 외부 교수님이었다고 합니다. 그 인터뷰에서도 내가 실질적으로 위원장 역할을 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당위원장과 논의를 하는 것이 상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검색하면 다 나와요. 당시에 시당위원장과 직접 인터뷰를 했습니다. 오늘이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아니 그때 김병기 의원이 인터뷰에서도 시당위원장가 말을 했어야 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 자기는 아쉽다. 근데 논의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 언론에 노출되고 정보가 셀까 봐 그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다. 이게 만약에 그때 논의했으면 김경시 의원 이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김경시 의원 컷오프 됩니까? 아, 네, 뭐 그렇게 되겠다라고 했고 강선우 의원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그때 이제 그 지선 때 중앙단에서도 공관위가 꾸려지는데 공관위 차원으로 보고할 사안이 아니다. 이거는 지도부에 집보할 사안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김병기 그때 당시에 서울시당 공관위 간사가 왜 시당 위원장이 자기한테 얘기를 안 했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상당히 아쉽고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저도 이제 대전시당에서 18년도 지선 때 제가 공보국장을 맡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부적인 회의에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잠깐 들어가기도 했는데 시당위원장한테 말을 하지 않는 공관위 간사가 시당위원장한테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에 대해 이렇게 중대한 상황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도. 그래서 이거를 물었더니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의문점이 뭐냐면 김병기 이제 의원께 제가 직접 인터뷰는 못했어요. 의문점이 뭐냐면 그때 시당위원장과 왜 논의하지 않았냐. 지금까지 해명한 거로 너무나도 부족하다. 왜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꼭 질문을 한번 해보고 자, 싶습니다. 그러면 강선우 의원이 이걸 가지고 이제 상의를 했을 때 간사는 당연히 서울시당위원장과 협의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됐다. 김병기 당시 의원 그리고 서울시당위원회 공천심사위원 간사가 알아서 이것을 무마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왜 나한테 얘기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였어요. 당시 왜 시당위원장. 얘기 안 했는지. 왜 얘기 안 했느냐? 있을 수 없는 당시 이제 얘기다. 시당위원장이었던 이제 국회의원은 전직이지만 이 내용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은 강선호 의원과 김병기 의원이 뭔가 좀 짬짬이 같은 걸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심을 하는 거죠. 의구심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네. 이 사안은 지도부에 직보할 사항이다. 공간위 차원에서 논의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개인이 서울시당의 개인 의원들의 어떤 그 잘못된 건이 이걸 민주당이 지선을 앞두고 집단으로 매도당하는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이거 불보듯 뻔하다. 그때 당시에 왜 그렇게 해결하지 않았는지 상당히 아쉽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보는데 예. 김병기 의원이 도망갈 길이 계속 보여요. 보인다고. 분명히 도망갈 것 같아. 그러니까 아까 방금 이경 기자가 지적하신 부분은 시간 없었다. 그러니까 그때 이 김병기 의원이 오늘도 뭐 뉴스토마토에 나와서 뭐라 얘기하냐면 아니 그날이 결정해야 되는 날이더라. 그런데 또 시간이 조금만 하루만 더 있었어도 내가 어떻게 해봤을 텐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망갈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분명히 도망갈 길이 있을 거예요. 이게 맞다는 게 아니라 도망갈 구멍. 그리고 아까 이제 돈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동작구 부분, 돈 부분인데 이 부분도 만약에 이게 불법 정치 자금이냐 뇌물이냐에 따라 조금 다를 겁니다. 근데
뇌물인 경우에는 이게 부정처사가 존재했으면 돈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돈을 돌려줬더라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냥 정치 자금일 경우에는 돌려준 경우에는 불법 정치 자금 이거는 안 됩니다. 따라서 뭐가 걸리느냐, 뇌물이었느냐, 정치 자금이었느냐 이걸 밝혀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김병기로서는 도망갈 구멍이 또 있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김명기 의원이 충분히 해명과 소명을 했기 때문에 그냥 뭐 징계는 받긴 하지만 제명이나 출당 조치 이런 것들은 생기지 않는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제일 문제인 겁니다. 사실 여기에 한 가지 더 플러스 요원이 있는 게 이제 김병기 김병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다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강선우 녹취록이 나왔는데 녹취 파일이 나왔는데 내 건 없겠느냐?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김병기에 대해서 불이익한 결론이나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나한테 어떻게 나올 것이냐?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김병기가 이렇게 해명을 할 수 있는 도망갈 구멍이 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민주당으로서는 쉽게 결론을 못 내릴 겁니다. 지금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김병기 의원을 제가 볼 땐 어떻게든 간 단죄를 해야 되는데 단죄를 못하는 상황이 될 것이고 이 상태는 계속해서 선거에서 계속 악재로. 근데 실제로 그 캐비넷을 가지고 뭔가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 너무 하지 않나요? 설마 그렇게 하겠어요? 없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항상 뭐 가능성인데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약간의 가능성이 공포와 결합을 하면은 희한한 결과를 낳습니다. 애매모호하게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뭐 이해 못하고 막 제가 패널로 앉아있으면 참 할 말이 많은데 어쨌든 이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김경수 서울시 의원이 이제 오늘 뭐 경찰에서 이렇게 저렇게 뭐 쉽게 소환 조사해 보려고 하니까 이미 미국으로 날아가 버리고 없어졌어요. 이거 지금 어떻습니까? 이용주 캐스터 어떻게 보세요? 개인 일정으로 출국을 해버렸어요. 이분이 이 모든 이 허리케인의 중심에 있는 분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미국으로 날아가요?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당초. 말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가버리고 없어. 그 개인 일정이고 미국에 이제 아마 뭐 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갔는데 아니 이거 지금 어떻게 그래 설명을 해야 하느냐. 물론 이제 압수수색 뭐 출금지 조치를 사전에 이제 한다 안 한다 뭐 하려고 해보니까 이미 가버리고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도피성으로 이제 해외 출장 또는 출국을 해버렸는데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잖아요. 보통 저렇게 해서 비자를 받아 나가면 며칠 정도 있을 수 있습니까? 한 45일 정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관광 비자로 갔으면 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언제까지 있을 수 있느냐. 45년 있는 거 아니잖아요. 며칠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언젠가는 이거 경찰 지금 수사가 들어가고 있으면은 언젠가는 밝혀질 일이다. 근데 거기서 왜 지금 나갔지? 근데 저희는 항상 이거 취재를 하면서 김경시 의원이 여기뿐만 아니고 막 여기저기 지었고 제가 확실하게 본 것만 해도 지었고 세 곳인데 그러면 정말로 돈을 많이 여기저기 좀 뿌려놨나 하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거기서 위험한 건 뭐냐면 언론에서도 이제 그때 당시에 2018년도에 비례로 됐을 경우에 시당위원장이 안기백 장관이 이제 시당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부 언론에서는 제목에 뭐 돈을 많이 받았다더라라고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언론도 나왔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진짜 돈을 많이 줬는지 공천을 위해서 줬는지 그건 구체로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더 정확하게 들어가는 빌미를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잖아요. 왜 지금 나갑니까? 본인이 떳떳하면 나와갖고 기자회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컷오프 됐을 위기에 놓였을 때는 막 기자회견 한다고 소문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김경시 의원은 지금 민주당 의원은 아니지만 지금 거의 막 여기저기서 공격을 막 마녀 사냥처럼 공격을 받고 있어요. 본인이 정말 떳떳하면 나와서 기자회견 해야 돼요. 캥기는 게 많으니까 도피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터질 게 이게 너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터질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도피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고 뭐 비례대표도 했고 또 지금 현역 서울시의원이고 민주당에 있다가 무슨 사건이 연루돼서 탈당을 했는데 도망가 버리고 이러면 민주당 꼴이 어떻게 되냐 뭐 이 생각이 드니까 괘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왜 이 사람 출국하는데 아무도 잡지 못했지 이 생각도 동시에 들기도 하고 미국에서 이 방송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빨리 나간 거 제가 볼 때는 선제적으로 도피한 것 같아요. 사태가 심각해지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뭐 경찰에 고소 고발이 들어갔다라고 하니까 조기에 아마 도피를 한 것 같은데
미국이라면 며칠 안에 들어와야 되지만 카나다는 제가 알기로는 비자 기간이 없어요. 예, 꽤 오랫동안 제가 알기로는 최대 2년까지 버틸 수 있는 걸로. 근데 지금 이분은 언제까지 버티야 되냐면은 지선거 이후로까지는 버티면 돼요. 와. 한 몇 달만 버티면 되니까 이분은 뭐 조용해질 때까지 있다가 그때 조용해지고 나면 수습하러 들어오겠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뭐 미국이랑 캐나다에서 월드컵까지 보고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그래서 같네요. 이분 돈도 많으니까요. 네, 버틸 수 그쵸.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가 지금 이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아마 본인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제 리더십을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나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경찰의 수사 촉구도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지금 출국 금지 조치를 하지 않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인터폴에 수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통해서 빨리 수사 협조를 통해서 국제 공조 체제로 김경을 빨리 데리고 와야 된다. 이제 혐의가 있는 사람이 실제로 범죄자인 것처럼 우리한테 느낌을 준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게 돈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걸리면 내가 다 불어버릴 거다. 그럼 다 불고 그 걸린 사람 정치 그만둬야 되지. 이걸 용서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요 상황이 좀 더 진행되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냐. 청와대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로 보라고요. 그때서야 이제 그러면은 대통령 지시하니까 국제 공조 체제 구축해가지고 경찰에서 어떻게 호들갑 떨면서 그렇게 할 거냐고.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으면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도 해야 되고 집권 여당이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하는데 뭔가 지금 석연치 않은 이유로 출국을 해버렸는데 우리가 봐서는 도피인 것 같은데 아니다. 개인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혹시라도 누군가 조언을 해서 시끄러울 때는 외국 나가는 게 낫겠다라고 조언했던 사람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지금 의심을 받아야 하느냐라는 생각까지 드는 거죠. 뭐 아마 저 김경 의원이 민주당 소속이 앉은 지 좀 됐죠. 몇 달 됐죠. 그래서 아마 민주당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인터폴 공조 요청도 있지만 여권 무효와 같은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그 정성호 장관이 하면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범죄 혐의만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판단하고 중요하게 정무적 결정을 하느냐라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네. 왜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 문제고 이거면 지방선거 끝장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 그러면은 국힘에서 야 이거 특검하자라고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뭐가 잘못됐는데 민주당 대답해 보세요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국힘 죽일 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이거는 우리 문제니까 대충 듣고 넘어가자. 이거 하자고 지금 정치를 하는 것이고 이거 하자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가지고 국민주권정부를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가지고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왜 추상 같은 기준과 잣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민주당은 자기 스스로를 쳐다보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을 저는 던져야 한다고 보고요. 이번에 최고위원 되는 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개진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님 의견 속이 시원하네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시니까 한 번 더 해주세요. 그러면 그게 더 좋을 것 같고.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지방선거가 149일 남았습니다. 길다고 하면 긴 시간이고 짧다고 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 사실은 지금 이 문제가 계속 굴러가서 스노우볼처럼 점점점 커지면 막 눈사람 만들어지고 막 지방선거 때 사람들이 후보는 안 보고 그 눈사람만 보고 있고 그러면 진짜 지방선거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솔직한 마음으로는 뭐 탈당하고 제명하고 그러면 속은 시원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그동안 그 선거라는 건 사실은 닥치고 중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고관여층이 보기에는 우리 당에 쟤는 우리 도움이 안 되니까 제명시키자, 탈당시키자 이렇게 하면 그냥 시원하고 그냥 얘기는 끝납니다. 근데 중도 입장에서 정치 고관여층이 아닌 중도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그동안 정치인들이 사고 치는 거, 뭐 성범죄, 금품, 뭐 갑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의혹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탈당을 해가지고 무소속이 돼버리는 이런 그림을 너무 많이 봤어요. 사람들, 국민들은 그런 거에 지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좀 벗어나서 사실 이렇게 계란들이 있는데 이게 계란 하나가 썩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계란이 썩기까지의 과정, 왜 썩었는지 어떻게 썩었는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납득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지방선거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고 그게 정치를 하는 이유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경 시의원은 탈당을 한 게 맞는데
김병기 의원 아까 인터뷰에서 네. 말했지만 이제 정 본인께서는 이제 탈당하지 않겠다라고 버티겠다. 내가 명백하게 밝히겠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2년 이제 지선이라든지 24년 총선의 모든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지금 김병기 의원하고 다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면서 김경시의원 관련 건도 되게 중요하지만 공천, 지방선거 이제 공천이 연결되어 있는데 지난 총선 때 김병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에 대한 지역에서 이게 돈을 받았고 구의원들한테 이제 돌려줬다 이런 얘기, 이 탄원서가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 탄원서를 작성한 구의원 2명을 불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의원 2명은 내가 윤리감찰단에 가서 내 의견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까지가 이게 팩트로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 윤리감찰단에 들어간 탄원서가 공간이 간사인 김병기 의원한테 들어갔는가? 여기서 거론되는 되게 조심스러운 뭐 대통령 그때 당시에 이제 이재명 의원실에 이제 보좌관 이름이 김땡땡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고 언론 보도 이미 나왔어요. 근데 저희 뭐 그거 하자 말까요? 아무튼 거론되기도 했고 그리고 또 민주당 윤리감찰단에서 김병기 의원한테 살짝 이렇게 전달했다라는 두 가지 의혹으로 우리가 분리해서 볼 수 있는데 이게 이 모든 게 공천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지선을 앞두면 공천 과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 지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밝혀야지만이 이번 지선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역전용사들 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예훈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관련된 것은 우리가 애프터토크로 제가 좀 방송을 만들어서 클립을 올려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역전용사들은 여기서 모두 마쳐야 할 것 같은데 어이구 우리 현역 할미님 늘 이렇게 감사 말씀드리고요. 클로버님도 고맙습니다. 은하수님도 와주셨고요. 그리고 다주아님, 미정선생님 고맙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분들이 방송 봐주고 계신데 좋아요도 이렇게 더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히 말씀드리고요. 제가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인데요. 더 착한 보험 파트너스는 단순 보험 가입만 하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최적의 보험 플랜을 제안해 드립니다. 현재 가입된 보험이 여러분들께 맞는지 진단 서비스와 리모델링 안내부터 맞춤 상품 제안까지 드리는데 1644-1236 010-7612-3303으로 전화 주시면 현명한 보험 플랜을 여러분들께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깊고 시원한 국물 맛의 새조개 샤브샤브가 있는데요. 새조개 양만 무려 500g, 4인분은 거뜬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당일 공수한 샤브용 야채 세트와 샤브샤브 육수 소스 그리고 겨자 간장 소스, 초고추장 소스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에 국물에 칼국수 안 먹으면 섭섭하지 않습니까? 칼국수 사리도 함께 구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초특가 이벤트가 아니겠죠? 싱싱하고 아삭한 야채와 상큼 매콤 맛깔난 초무침 양념에 버무린 새조개 초무침 300g을 서비스로 드리는데 와, 이 엄청난 구성 공동구매 행사기간 한정 가격입니다.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가격이 23,000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 나와 있는 한우뚝불 눈꽃로스가 설기씨라는 부위인데요. 이 200g 12,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택배 포함이니까요. 보통 400g, 600g 이렇게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앞뒤 바짝 구워 드시면은 속에 풍부한 육즙이 있다. 다만 빨리 구워서 직화로 드시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광고가 끝이 났으면 오늘 역전용사 여러분들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큰 성과 거두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서 또 현안 문제 하나하나에 그 촌철살인의 명언과 촌철살인의 국정 운영에 그 날카로운 맛을 함께 또 보는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박수 치면서 모두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역전용사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박수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谢谢，谢谢。